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늦가을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첫눈이 내려서 두 계절이 뒤섞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틀째 겨울 추위가 강타한 이른 출근길. 시민들은 두툼한 점퍼에 모자, 목도리, 사패까지 챙겨 한겨울처럼 단단히 중무장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어제 보니까 날씨 보니까 영하로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내복도 꺼내 입고 패딩도 꺼내 입은 상태예요, 지금.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에 접어들었고 체감온도는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강원 고성 향로봉은 영하 12.1도, 대관령 영하 8.2도, 철원 영하 6.9도 등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떠도 차가운 기온은 그대로였습니다. 날이 밝아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금세 이렇게 붉어질 정도입니다. 햇살 아래 노랗게 빛나는 가을 은행잎과 달리 거리는 온통 겨울 차림입니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벌써 겨울도 아니고 아직 낙엽도 다 안 떨어졌는데 너무 추워서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려오는 데다 밤사이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이 크게 작용하면서 가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추위가 나타난 겁니다. 열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복사냉각이라고 합니다. 보온 역할을 하는 구름이나 수증기도 적어서 온도가 더 잘 내려가기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충남 홍성에도 눈날림이 관측됐습니다. 절정에 달한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평검사 전보 압박이 다소 잠잠해진 듯 보입니다. 검찰도 어제 고위 간부들이 사퇴한 뒤에 추가 사의 표명은 없는 상태인데 성명을 항명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움직임 없었습니까? 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직 추가 사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며 줄 사퇴 우려가 나왔지만 당장 현실화되진 않은 겁니다.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평검사 전보 압박의 고삐도 다소 풀린 모습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검사들의 집단 성명을 항명으로 보는 데 대한 검찰 반발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 검사장은 YTN과 통화에서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안타깝지만 고참으로서 책임을 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거취를 고민하는 건 맞지만 검찰 조직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항명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평검사로의 전보 조치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실상 불이익이 아니겠냐고도 했습니다. 다른 일선 검사들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검토하는 인사조치가 실현이 된다면 잠잠해진 듯 보이는 내부 반발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항소 포기 여파로 검찰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 내부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사장 맏형격인 2명이 사의를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반발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를 통해 집단 항명을 주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개 발언도 쏟아졌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 때매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 징계 절차를 사표 수리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 사견을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유튜브 방송에서 사표가 제출됐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안 하도록 아예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에 나선 건 보안 수사권과 일종의 딜을 해보려는 의도였다며 이제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모순이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면서 범죄자에게 7,400억 원을 안겨준 배임 범죄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정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며 검사들을 압박한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논의했는데요. 조작 수사와 항명,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 등 여야가 원하는 내용을 모두 조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민주당 주장대로 법사위에서 할지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위를 구성할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물밑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국회 운영위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 시선이 집중됐지만 부동산, 그것도 가족 문제 때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격노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지다 딸이 전세 사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는데 김 실장은 자신의 딸을 거명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류했지만 충돌은 격화했고 결국 김 원내대표가 고성도 질렀습니다.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이 외에도 운영위에선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TF를 헌법참칭 국가망신 TF라고 명명했고 이 TF가 신종 입틀막,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 연장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진 상황에서 내년 인사를 앞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대상과 기간 모두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된 뒤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공식화됐다고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헌법을 부정하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스스로 파기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운운한다며 파렴치의 극치이자 유화 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엔 나서지 않겠다는 걸 거듭 천명한 건데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자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건 준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깔아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거듭 공식화되고 정책화됐다며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결과로 인식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무시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에는 핵무력 중심의 강대강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의 공동 발표 이후 북한의 첫 반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공식 담화나 성명보다 격이 낮은 논평으로 수위는 조절한 건데 책임 있는 당국자의 추가 발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간 합의 내용이 중국의 민감도가 높은 사안들이란 점에서 당분간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이 한미안보 협의가 대결적 기도를 공식화한 거라고 비난하자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윤정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처음으로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김건희 씨 육성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한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 중계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김건희 씨 첫 공판 기일에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서는 김 씨 모습만 짧게 공개됐지만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 재판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 진행 과정이 온전히 공개됩니다.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날짜에는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때 김건희 씨 육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다음 주 소환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은 수사기한인 이달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와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오늘 오전 10시 지난 1월 법원 폭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전 목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교회와 서부지법 사태는 관계가 없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대도 자신들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수험생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A씨가 수능에 응시하는 걸 고려해 어제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가볍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에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리한 UAE 대통령과 40여 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전 극진한 환대 속 공식 환영식도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본격적인 UAE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확대 16분과 단독회담 41분을 모두 합쳐 57분간 두 정상이 회담을 진행했는데 아직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쯤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UAE 측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숙소에서
대통령궁까지 통제된 상태에서 이동했습니다. UAE 군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저공 비행을 하는 에어쇼도 선보였는데 태극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비행운이 대통령궁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량에 내려 무하마드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대통령궁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극진한 환대 속에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국 정상, 고위 당국자 간 인사가 오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의 각서도 체결하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UAE 방문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아크 부대 장병들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발 한파에 우리 증시가 얼어붙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4,0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87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류한홍 기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도 급락세를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4,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락폭이 3% 이상 깊어지면서 3,953까지 밀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1.1% 내린 4,044로 출발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종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1조 2천억 원 넘게 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8% 내린 97,800원으로 마감했고 SK 하이닉스는 하락폭이 더 커서 6% 내린 57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0.3% 내린 899로 개장해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 속에 2.6% 내린 878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가 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우려와 AI, 인공지능 거품론이 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와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와 애플 등 AI 대표주가 간밤에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모두 순매도를 하면서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3원으로 출발해 오전 10시 13분 기준으로 1,467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1,465원과 1,467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465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후 1,450원대로 내려왔던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9개월여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어제보다 4.27원이 오른 1,80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제 석유 제품 가격 반등과 환율 상승 속에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 대출이 묶이면서 증가 속도는 뚜렷하게 꺾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개인 은행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가계빚은 1,968조 3천억 원.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6분기 연속 오름세지만 증가폭은 주춤했습니다. 가계빚 오름폭은 14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분기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보다 12조 원 불었습니다. 2분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1조 6천억 원,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3천억 원 늘었는데 모두 직전 분기보다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계 신용은 2, 4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3, 4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여기에 15 추가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분기 카드대금 성격의 판매 신용은 3조 원 늘었습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 납부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 임명된 고위공직자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신고했습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되거나 임명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00여 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를 합해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었고 17.8%는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주택 가운데 30%가 서울에 몰려 있었고 그중 41% 이상이 강남 3구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강남구 아파트 1채와 다른 지역 오피스텔 39채 등 모두 42채를 보유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가장 많은 13채 주택을 신고했습니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끊이질 않는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현장. 종묘 앞 재개발 논란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해둔 판례를 꺼내듭니다. 서울시의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 평균 신장의 시민이 서서 남쪽의 세운사구역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며 서울시 계획대로 최고 높이 141.9m 건물을 지어도 종묘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대신 정치 쟁점화에 나선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괴 망측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에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 장관님, 서울시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반면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버스에 대해선 시간을 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운항 속도 등 공언했던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민간에서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며 6개월만 시간을 주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현미경 들여다보고 현미경을 들이대서 따지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잘못됐는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소상히 설명해야죠. 근데 시장님의 말씀은 다 남 탓입니다. 오 시장은 다만 최근 발생한 멈춤 사고에 대해선 휴먼 에러, 사람이 일으킨 실수이지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주택정책 정비사업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 탈환을 목표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비사업 신통기획이 민주당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을 신속 공급하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심의가 몰리는 병목 현상 탓에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온 것과는 달리 서울시 정부기구역 224개 곳 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총출동해 한마디씩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행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빈 깡통 같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장엔 최근 여권 다크호스로 떠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참석해 취재진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출마 여부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인 시장보다는 행정가 시장을 원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을 목표로 군불대기에 돌입한 건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김 총리 행보가 행정부 책임자인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린다며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조사를 촉구하면서 선거판 콩밥만 맴돌지 말라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총리의 책무라 하면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살피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와 종묘, 감사의 정원과 신통기획까지 민주당 전선은 나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인 지방선거에서 930만 인구의 서울특별시가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길을 걷던 모녀가 차에 치였는데 3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살배기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CTV 화면 먼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출구 쪽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섭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정면에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조금 앞서 지나가던 남성은 간신히 충돌을 피했지만 인도 위를 지나던 모녀 2명이 치였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서졌는데 영상으로도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시민들이 차량으로 다가와 다 같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올리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차량 아래에 깔린 피해자를 구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이 워낙 무거워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구조 작업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사고로 모녀가 크게 다쳤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십정동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치였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7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그대로 인도를 향해 돌진한 겁니다. 사고 당시 인도에서는 모녀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에 치인 30대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살배기 딸도 다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A씨도 머리 쪽을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에서 나오며 요금을 계산한 뒤 좌회전해야 하는 도로에서 정면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발진 등은 아니고 본인이 조작을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중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발언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모하메드 대통령님,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صاحب سمو الشيخ محمد بن زايد آل نهيان رئيس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المحترم أشكركم على كرم الضيافة وحسن حفاوة الاستقبال باسم الشعب الكوري. 대통령님 말씀처럼 형제의 나라에 와서 그런지 매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كما ذكرتم قبل قليل إني جئت إلى دولة أخ ودولة صديق لذلك أنا أرتاح جدا وأشعر بسعادة كاملة.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취임 후에 반년도 안 돼서 중동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순방의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입니다.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방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UAE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اليوم أصبحت أول رئيس لجمهورية كوريا يزور منطقة الشرق الأوسط خلال أقل من نصف عام منذ تولي المنصب، وإن الإمارات هي المحطة الأولى في هذه الزيارة المهمة، وهي أول دولة قمت بزيارتها رسميا بصفة دولة مضيفة بعد تولي الرئاسة، وهذا يعكس مدى أهمية الشراكة بين كوريا والإمارات. 감사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0월 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매우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대통령님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칼리드 원세장님을 보내주셔서 이 APEC이 매우 빛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وأود أن أعبر عن الشكر الخاص بهذه المناسبة. لقد استضافت كوريا بنجاح قمة الأيبك في مدينة جونجو أواخر شهر أكتوبر، وبفضل إرسال سموكم نجل الأكبر الشيخ خالد ولي أحد أبو ظبي الذي موجود هنا اليوم ازداد نتائج القمة تألقا. 아랍에미리트 유일한 초청 국가였습니다. وكان الإمارات بصفة دولة وحيدة غير العضو التي تمت دعوتها.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أشكركم جزيل الشكر مرة ثانية.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속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행하고 있는 트럭 한 대가 갑자기 튕겨 나갑니다.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도 잇따라 부딪힙니다.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는 앞쪽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소리가 엄청 컸죠. 막 파편 같은 거 제 차에도 날라오긴 했고 차들이 이제 막 옆으로 삐삐삐 돌고.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4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고양나들목 부근에서 모두 차량 6대가 연속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새빨간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새벽 6시 10분쯤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주민 40대 남성 1명은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연기를 마신 주민 20여 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액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넘어선 경북 고령군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 2터널에서 화물차 세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화물차 한 대엔 불이 붙어 소방이 긴급 출동했지만 운전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양평 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되며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제주도 해안가에서 차 봉지에 든 신종 마약 케타민이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 케타민을 포함해서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클럽 마약 밀수 적발량이 최근 5년 새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요 발송국은 유럽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조직의 새로운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이 여행 가방을 열자 수상한 봉지들이 나옵니다. 뭐가 시커매? 뭐가 이상하다. 봉지를 뜯자 나온 건 다름 아닌 마약입니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4kg,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여행객 가방에선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최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이른바 클럽 마약 밀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량은 15.8kg에서 115.9kg으로 7.3배 늘었습니다. 밀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적발량은 무려 2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클럽 마약 가운데서도 케타민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적발량만 101.9kg으로 5년 사이 17.3배 급증했고 밀수 적발 건수도 15배나 늘었습니다. 케타민의 90% 이상은 특송 화물과 여행자 수화물을 통해 들어왔는데 주요 발송국은 유럽이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으로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조직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수요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범 여행자와 특송 화물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마약 발송국과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작업자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 등 관계기관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과 4개 기관 22명이 참여해서 2시간 동안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9월에 신설된 산재 전담 과학수사팀이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오는 21일 국과수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고 아직 내부 온도가 높은 곳이 있어 합동 감식이 지연됐다며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4층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건물 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3층에서 불꽃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이 잠시 뒤 가나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으로서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패배를 서력할 기회입니다.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까지 2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강추위 탓인지 지난 대전 경기 때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몰려들고 있고요. 저녁 7시를 전후해서 입장이 시작됐는데 꽤 많은 관중이 입장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경기장 벽에는 큰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선수들 얼굴과 함께 월드컵 문구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곳 경기장 앞에는 추위를 잊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장도 마련이 됐는데요.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가 지키는 골대에 직접 공을 차 넣어보는 체험장이 가장 인기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선수들 사진 앞에서 또 다른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손흥민 응원하러 왔어요. 어떻게 응원할 거예요? 화이팅이라고. 동생도 좋아해요? 네. 어떻게 응원할 거예요? 화이팅이야. 네, 오늘 대표팀의 상대는 가나입니다. 가나에 비해 오늘 같은 추위는 상대적으로 대표팀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추위 속에서 부상 위험이 커지는 건 우리 선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추울수록 체력 소모가 더 커지는 만큼 신체 조건이 좋은 가나팀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가나와의 역대 전적 3승 4패입니다. 하지만 3번의 승리가 모두 우리나라 홈 경기에서 나왔고요. 홈 경기만 보면 4차례 경기 가운데 단 한 차례만 졌다는 점에서 해볼 만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가나와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때의 패배가 뼈아팠죠. 손흥민 선수는 미래가 더 중요한 만큼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팀이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히 강팀인 면모를 항상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예, 며칠 전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나란히 골을 넣었는데 오늘 선발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선발 선수 명단은 경기 직전에 공개가 됩니다. 일단 3년 전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조규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출전할지 관심입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는 오현기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평가전에 나오지 않았었죠. 홍명보 감독은 유럽 선수들은 복귀 시점에 따른 체력을 고려했다면서 오현기 선수가 가나전에 선발로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소속팀에서 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기대감을 한층 키운 상태입니다. 볼리비아전에서 선방했던 골키퍼 김순규와 수비수 이명재, 이 두 선수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지난 경기에선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전반전 내내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수비에선 3백과 4백을 변형한 다양한 포메이션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말입니다. 오늘 자꾸 3백, 4백 얘기하는데 거기 역할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자기들이 협력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또 마지막 올해 평가전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팀에서는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가나전 목표는 승리입니다. 내년 월드컵에서 개최국 3개국을 포함한 상위 12개 팀이 포트 1에 배정되기 때문에 피파 랭킹 22위인 우리나라가 역대 처음으로 포트 2에 배정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가나전에 이긴다면 포트 2 진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지난달 친구 목록 등 시스템 개편으로 원성을 샀던 카카오톡이 이번에는 위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깐이면 몰라도 무제한으로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프로필로 현재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업데이트된 카카오맵의 친구 위치 기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면 최대 10개 그룹까지 시간 제한 없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모임 장소를 서로 공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또 기존에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었지만 최대 6시간의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위치 서비스 업데이트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단 한 번의 동의로 무제한으로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게 꺼림칙하다는 의견부터 연인이나 부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상사나 와이프가 깔아라, 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 직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남편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강제적인 게 아닌가. 앞서 친구 탭 등 대대적인 개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카카오. 개편 후 시스템을 복구하기도 전에 또 논란에 휩싸인 셈입니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당장 이탈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이은 논란 속에 선호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인스타나 페북이나 그런 걸로도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문자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안 쓰면 안 쓸 것 같은 느낌? 카카오톡은 일단 친구 위치 서비스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이민자 단속에 한인 사회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당국이 LA의 한인 세차장을 급습한 데 이어 주말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국계 마트에서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짜고짜 길을 가던 차량을 세운 미 국경 경찰대원들이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거부하자 창문을 그대로 부수고는 거칠게 끌어냅니다. 온두라스 이민자 출신의 운전자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지만 국경 경찰대가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2veces en 10 minutos me pararon entrando al restaurante y cuando vengo con la comida la segunda vez 2 segundos.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 최대 도시인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서 이틀 동안 13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주로 유색인종들이 가는 상점이 단속 대상이었고 심지어 길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외모가 백인이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검문을 당했습니다.
And just jump over him and throw him to the floor. Put him, handcuff and put them inside the car. 한국계 상점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표적인 한인 식료품 업체에 이틀 연속 국경 경찰대가 들이닥쳐 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LA에서도 미국 이민당국이 한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교민 사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식당이나 식료품점 같은 업종이 이민자 단속의 표적이 되면서 교민 사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이 1년 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국제교육원이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년 전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조사 대상 대학 57%에서 신규 유학생 감소를 답했는데 비자 취득 관련 우려가 96%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여행 제한 68%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가 반유대주의 시위가 잇따르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미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사상을 검열하겠다며 SNS 심사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 비자는 취소됐고 신규 등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연도부터 등록했거나 취업 프로그램 등에 참여 중인 전체 등록 유학생은 1% 감소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 명 규모로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더 높은 등록금을 내거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 캠퍼스 예산 비중은 훨씬 높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대학들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들일 거라고 물러섰습니다. But I actually think it's good to have outside countries. Look, I want to be able to get along with. 전문가들은 신규 유학생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독일과 캐나다 등 경쟁국의 유학생 유치 속에 미국 대학들이 더 큰 재정 압박에 직면할 거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일본 영화들의 중국 내 개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과 일하는 세포 등 수입 일본 영화 상영이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14일부터 중국에서 상영 중인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뚜렷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커진 가운데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현지 체류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열차 충돌 사고는 여러 원인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작업 통제 체계가 미흡했고 정보 공유도 엉터리였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9일 새벽 2시 16분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철 모터카 작업대를 펼치고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옆 선로에서 달려오던 선로 점검차와 부딪혀 2명이 숨졌습니다. 1년 넘는 조사 결과 사전 승인 없는 작업이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작업은 9번 선로까지 하겠다고 승인받았는데 바로 옆 10번 선로 쪽 절연 시설물 교체 작업을 했던 점이 1차 원인이었다는 조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우선 사고 지점에 작업 통제 체계가 허술했습니다.
구로역은 9번선까지는 구로역에서 관리를 맡고 11번선은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 등 다른 역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진입하면 작업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이 전달돼야 하지만 역사의 소통도 없었고 이 때문에 임시열차가 지나갈 때 어느 역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유 체계도 엉터리였습니다. 해당 전기사업소 전철부서는 열차가 임시 운행한다는 명령을 받고도 관련자들이 볼 수 있는 전산체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작업자 등 관련자들은 열차 운행 정보를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부실로 빚어진 인재였던 셈입니다. 조사위는 코레일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조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요. 또한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핵심인 소통 강화를 위해 관내 작업자에게 열차 운행 상황이 통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에서 파행을 겪어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는 20일과 21일, 또 다음 달 4일과 5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 전담사 등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최근 송수관 파손으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물 공급이 끊기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서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잇따른 물난리에 주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며칠째 설거지를 못한 그릇이 부엌 싱크대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빨래도 한 무더기인데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대형 송수관이 파손되면서 경기 파주시 일대 17만여 가구에 46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특히 1,400여 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단수가 하루 더 이어져 불편이 더욱 컸습니다. 수압이 잘 나올 수가 없고 저수조 단수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집안일은 물론 씻는 것조차 어려운 난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내 집에서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만 있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난민 생활이죠. 대형 급수차도 동원됐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아파트 단지에 급수차가 드나들고 있는데요. 수도관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급수차를 동원해 일시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공사장 흙이 유입돼 파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탁수가 나와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번에는 더 넓은 지역에서 아예 수도 공급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연이은 물난리에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끓여 먹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저희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11월까지 세 번째거든요. 파주시는 탁수 피해에 대해서는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수도관 정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 또 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국제 택배로 마약을 들여오거나 주택가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유통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00명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경찰과 세관 직원이 국제 택배로 공항에 들어온 물건들을 살핍니다. 사인펜을 분해하자 안에는 마약의 일종인 야바가 발견됩니다.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야바를 문구류 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판매책을 검거한 뒤 태국 국적의 국내 총책을 특정하고 총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 6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51명이 구속됐는데 대부분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만나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의 대마 유통 첩보를 확인하고 국내 공급책 등 45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택배로 대마 원료와 재배 도구를 들여온 뒤 주택가에서 직접 키워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달은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등산로, 계단 등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곳을 노려 국내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심각한 건 붙잡힌 106명 가운데 60%가 넘는 65명이 불법 체류자였다는 점입니다. 신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마약 범죄에 더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검거한 외국인 마약 사범 중 대다수의 불법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바의 경우 61명을 검거했는데 60명이 불법 체류자이고 대마의 경우에는 45명을 검거했는데 5명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 최근 국내 해안가에서 중국 차포장 형태로 위장된 마약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제 택배를 통한 밀반입은 물론 해경과 공조해 해안가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아직 가을이지만 날씨는 겨울 같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대구 한령 영하 10도, 대구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8도, 대전 9도, 광주 10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며 제법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오겠고 충남 북부에는 내일 새벽 한때 1cm 미만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에서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평검사 전보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내부도 다소 조용해진 모습인데 검사장들의 집단 설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이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의 들끓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의를 표하는 고위급들이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사장들의 성명을 단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법무부 안에선 여전히 뚜렷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집단 성명이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라며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와 단체 성명은 아예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건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카드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는 일단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집단 성명이 곧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은 권장할 일이 아니냐면서 그걸 막는 게 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인사불이익이 아니냐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구상대로 인사조치가 실현된다면 집단 반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항소 포기 여파로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앞으로 달려가서 역사상 최악이라며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평검사 강등 으름장에 최고참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도 덩달아 들끓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제발로 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항명은 징계를 받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총 때매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 징계 절차를 사표 수리하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 사견을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이른바 함구령에도 훗날 변호사 개업을 대비한 광고성 액션이라는 등 개별 의원의 성토는 이어졌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보안 수사권이라도 얻어보려고 본인들이 항소를 포기해놓고 이제와 적반하장이라는 게 민주당 주류 인식인데 대통령 입장에선 오히려 항소가 유리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검찰들이 반격을 취하고 공격을 하고 그 조작과 예를 들면 강압수사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릴레이 투쟁 2일차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과천 법무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악의 수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특히 환수가 사실상 무산된 7,400억 원대 범죄 수익에 방점을 찍으며 여기에 배임죄 폐지까지 곁들이면 대장동 피고인은 돈도 벌고 무죄까지 받게 된다며 국민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라는 여당 요구엔 앞으로 수사와 기소 모두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 모두 국정조사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항소 포기 사태 열흘이 지나도록 조사 방식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검찰의 불명예 낙인을 찍겠다는 여당, 대통령과 장관 등 외압 윗선을 밝히겠다는 야당, 여론전이 격화할수록 산발적 논리도 더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를 찾은 가운데 정부의 헌법 존중 TF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질의 도중에 그야말로 경로했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정부가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국민의힘은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헌법 참칭 사상검증 TF이자 공직사회를 겨냥한 신종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한 노하우를 언급했던 점도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애초 내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직자 조사도 필요 없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죠.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니까 왜 내란이 왜 일으켰습니까? 대통령실도 특검 수사 연장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진 상황에서 내년 인사를 앞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대상과 기간 모두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아마 국한될 겁니다. 왜 한 달, 틀겠습니까? 보름 정도면 되게 관련된 걸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대통령실과 야당의 싸움을 여당이 말리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민의 갭 투자도 막느냐며 가족을 겨냥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무슨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옆자리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리고 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호통을 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김용범 실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 경위 등 예산 심사의 핵심은 빠지고 경로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 난입 등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에 처음 소환됐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데 교회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른바 특임 전도사도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통해 가스라이팅, 즉 측근과 특임 전도사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명령을 따르는 대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측근과 행동 대응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명령 하달 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알면서도 전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부추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유튜브 신의 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전 목사의 메시지가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 폭동 가담자들에게 전파됐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 목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심리적 지배를 통해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술을 마신 뒤에 차를 몰다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이 든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평택서 소속 경찰관 A씨는 그제 새벽 3시 반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분기점 인근에 차를 대놓고 잠들어서 화물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2열을 접은 공간에서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차량 뒤쪽에 연결된 텐트 안에서는 유류 난방기가 켜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불복해서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우리 돈으로 6조 1천억 원어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청구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배상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소멸하기 위해 불복에 나섰고 비슷한 시기에 론스타도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처음으로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한 중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중개를 허가하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김건희 씨 육성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한 중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 중개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재판 중개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김건희 씨 첫 공판기일에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서는 김 씨 모습만 짧게 공개됐지만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 재판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 진행 과정이 온전히 공개됩니다. 특검이 중개를 신청한 날짜에는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때 김건희 씨 육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다음 주 소환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은 수사기한인 이달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와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있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김 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중화기 소지와 위협 사격을 언급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경호정보부장 김모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 오찬 자리에서 체포 저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독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앞서 다른 경호처 간부가 증언한 아작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숴버려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취지의 말을 오찬 자리에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청구한 공수처 검사들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10건 가운데 발부된 건 단 한 건에 그치게 됐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0전 9패,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최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성적표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사고 책임에 대해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이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혐의 핵심 피의자들과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수사 지연 의혹 피의자들에게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특검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과정 동안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특검 수사는 추가 영장 청구나 재청구 없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고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이나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등 다른 사건들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종료 뒤에는 사무실을 옮겨 30명 정도 규모로 재편된 팀이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과 UAE 간 MOU가 7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원자력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한 UAE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MOU 7건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AI와 원자력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친구 목록 등 시스템 개편으로 원성을 샀던 카카오톡이 이번에는 위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깐이면 몰라도 무제한으로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프로필로 현재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업데이트된 카카오맵의 친구 위치 기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면 최대 10개 그룹까지 시간 제한 없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모임 장소를 서로 공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또 기존에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었지만 최대 6시간의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위치 서비스 업데이트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단 한 번의 동의로 무제한으로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게 꺼림칙하다는 의견부터 연인이나 부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상사나 와이프가 깔아라, 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 직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남편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강제적인 게 아닌가. 앞서 친구탭 등 대대적인 개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카카오. 개편 후 시스템을 복구하기도 전에 또 논란에 휩싸인 셈입니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당장 이탈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이은 논란 속에 선호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스타나 페북이나 그런 걸로도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문자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안 쓰면 안 쓸 것 같은 느낌? 카카오톡은 일단 친구 위치 서비스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예, 정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 판정이 선고되었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미 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 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어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 사건에 집중해준
법무부 또 금융감독원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대통령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익시대에 가서 또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모여갖고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희 법무부를 비롯한 또 금융감독원 또 정부의 다른 부처 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네,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벌여온 국제 분쟁 소송과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로부터 승소 선고를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중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해당 발언이 극히 악질적이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류진숭 아시아 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회담에서 이같이 엄중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류 국장은 이런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일본 영화들의 중국 내 개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과 일하는 세포 등 수입 일본 영화 상영이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또 지난 14일부터 중국에서 상영 중인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경우 개봉 5일차 예상 매출이 2천만 위안으로 떨어졌다면서 뚜렷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영화 개봉 잠정 중단 등 사실상 한일령에 돌입했습니다. 네, 중일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한테 사실은 축하 메시지도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안 보냈던 시진핑 그렇습니다. 중국 네. 국가주석이었는데 지난달 31일에 경주에서 좀 회담을 한 직후에는 그래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무비자 조치도 연장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 만에 재개를 했는데 다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에 관계가 경색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주 APEC이 중일 정상회담에 보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냉랭했거든요. 예.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소위 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제 신장 위구르 이 인권 문제를 건드렸고 그다음에 뭐 남중국 얘기도 슬쩍 하고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똑바르게 역사 인식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시작부터 상당히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APEC에 온 게 뭐 9일 만에 왔으니까 그 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여자 아베 또는 작은 아베 이렇게 하면서 강경주의 또는 강경 보수 우익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역사 추정주의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이 이제 상견례 대면식이잖아요. 거기에서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주의하겠다라는 소위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상견례를 잘하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11월 7일에 우리가 잘 아는 대만 유사는 바로 일본 유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아주 그 험악한 지경으로 가게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현직 총리로서 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현직 총리니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내 정치, 그럼 내각의 신임을 얻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80%가 넘는 소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민당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끌어올려야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제 국내 정치적 성향, 국내 정치의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아베 총리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시바 총리나 여기는 약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좀 강경하게 가는 게 있고, 또 하나 우리 경주 에이펙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박 3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미국, 친미, 소위 그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센터가 되겠다라는 걸 자임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다만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국외, 특히 국외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의 강화, 그리고 이거를 통한 중국 견제, 이게 그 다카이치 총리의 또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이 깎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4일 지시를 받들어서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네네. 또 지금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또 목을 베겠다 이런 극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그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오사카 총영사의 그런 발언은 사실은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자기 주재국에서 그 국가의 원수한테, 지도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다카이치 총리하고 상견례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뭐 수산물 해제라든가 이런 유화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마자 마치 중국에 적대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더 강경한 이런 어떤 흐름을 가는 건데, 문제는 이걸 정말 만약 끝까지 양측이 그 대결 구도로 갈 거냐,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예요. 두 나라 다. 특히 그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이제 비기기에 분명히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긴 거다, 이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러나지 않는 중국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이 중국한테 밀리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막 출범한 다카이치 정부도 뒤로 물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이렇게 일단 힘겨루기, 초반에 주도권을 둘러싼 그런 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야로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민감한 문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오키나와 땅이 일본 땅이 아니라고 중국이 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오키나와가 옛날에는 유구 제국이라는 그 일종의 일본의 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잘 아시는 타이완이라는 데가 오키나와 열도에서 쭉 내려와서 그 앞에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센가쿠 열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된 선이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약간 역사적으로 이게 원래 우리 관할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특별히 시진핑 주석은 그걸 강조하죠. 대만과의 통일이 중국몽의 완성이다. 그러면 홍콩, 마카오 제국주의 틀을 다 이제 중국이 흡수해서 이제 그야말로 그레이트 차이나, 위대한 중국이 서는데, 여기에 타이완 내부 문제도 있지만 외세가 개입을 해서 타이완이
마치 뭐 일본, 그다음에 미국도 이 대만 해협의 유사 사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만 해협 밑에가 동중국해라는 데입니다. 이 동중국해는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가스전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만약에 타이완이라는 데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타이완 밑에부터 대만 해협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가 미국이나 일본의 작전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SLOC라고 그러죠. 중요 수송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중동 원유의 80%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좀 물러나기 어렵다. 이게 2010년부터 생긴 소위 센가쿠 열도 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그동안은 독도 문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 왔는데 어제 중국 정부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자꾸 주변국을 자극해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깨고 있다. 그리고 그게 악성이다. 잊어버릴 만하면 꺼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역사 수정주의에 기반한 거죠. 자신들의 침략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극우 보수 이런 쪽을 이제 애둘러서 비판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독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독도 영유권을 놓고 우리는 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데가 보면 우리는 독도라고 그러고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그러고 분쟁화하려고 일본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도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이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차원으로 일본은 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게 우회적으로 뭐 한국 땅이다 이걸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이 잘못된 영토 인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큰 차원에서 비판하는 그런 논의라고 봐야겠죠. 예, 앞서도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짱구는 못 말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귀멸의 칼날, 이것도 지금 상영이 중단되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중국 내 분위기를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 시 주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이렇게 잘 만나고 헤어졌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뒤에 미국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한알령이라는 걸 맞았잖아요. 예. 근데 한알령은 중국이 우리는 내린 적이 없다. 이거는 그 소위 민간 차원에서 벌어진 애국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건은 좀 다릅니다. 일본 건은 CCTV를 통해서 이게 그 중국 국민들의 정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개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한알령보다 더 직접적인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가 뭐냐 하면 발언을 철회해라. 그런데 문제는 다카이치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철회하면 또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뭐 무력 충돌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정 부분은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또 한국한테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다 밀어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미일 협력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화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중국이 볼 때는 한국 뒤에도 미국이 있고 일본 뒤에도 미국이 있고, 특히 최근에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쭉 유지해왔던 소위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 우위, 전략 균형을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
우리한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중국 외교부는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여행도 일본 네. 여행도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이 중국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거는 벌써 한 20조 정도의 그 우리 돈으로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가까우니까 일본을 많이 가죠. 예. 많이 가고 9월까지만 해도 한 750만 명이 간 걸로 돼 있고 뭐 우리도 많이 갑니다만은 그 사실 반사 이익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을 못 가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 또 동남아 가는 거는 뭐 그다지 가긴 가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일본을 가는 게 좀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한령 이렇게 해도 사실 사람들이 가는 거에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예. 그런 반사이익이 좀 오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중국은 항공사나 이런 데도 뭐 위약금 없이 취소고 항공권 취소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번에 보다 조금 이제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사를 좀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본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적당히 하고 물러날 상황은 아니다. 특히 민간이라는 말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가 올해까지는 잘 갈 수 있지만 왜냐하면 경주 에이펙이 있었고 G20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식 표현은 본색을 드러낼 거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일찍 드러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본에 대한 압박을 좀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가을인데도 마치 겨울이 된 것처럼 추웠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8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면서 여전히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충남 북부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서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이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C 하면 보통 오렌지나 귤, 키위 등 과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과일뿐 아니라 고추와 빨간 피망, 브로콜리 등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또는 후식으로 충분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